자, 전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내용 다음으로 연결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했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당좌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앞으로는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말이에요.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차량 운반구를 예를 든다 그랬었잖아요. 차량 운반구를 500만원짜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럼 500만원짜리를 사갖고 왔으면 보통 우리 회사에서 뭔가 샀을 때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죠? 돈 주고 썼으니까. 그럼 돈 주고 사갖고 왔을 때 만약에 차를 사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적 지출인 차량 유지비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쳐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은 그해 감소하겠죠. 그 500만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5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이 500만원은 감소하겠죠. 근데 이놈의 차를 갖다가 우리가 5년을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은 이 500만원이라는 돈을 사갖고 왔을 때 한꺼번에 500만원 다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얘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100만원씩 비용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까? 그게 여러분이 보기에도 합리적이죠.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비용을 5년에 걸쳐서 매년 10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가 사갖고 왔던 그 취득원가 다 비용 처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사갖고 왔을 때 사용 기간 동안에 걔를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떤 용어로 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였었어요? 처음에 취득했던 유형자산의 금액을 그 해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사용하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바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의 배분 절차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얘는 계정 중에서 어떤 걸 설명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라면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뭐 한글이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읽을 줄은 아는데 다만 뜻을 모를 뿐이지. 그죠? 우리 이 감가상각비를 갖다 다른 용어로 이런 경우로도 사용해요. 자산의 유동화라는 말로. 자산의 유동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냉장고를 예를 들었었죠. 냉장고는 한 번 사면 평생 쓴다. 손. 때 되면 바꿔줘야 된다. 손. 뭘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가전제품은 일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고장나서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새 거로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겠죠? 그럼 똑같이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웠다면 내가 돈 들여서 목돈 들여서 산 이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를 5년 동안 사용하면서 100만원씩 지금 비용화 시킨다고 했었죠. 그죠? 그 비용화 되는 것만큼을 내가 5년이 지나가게 되면 500만원짜리 또 사야 된다고 안다면 100만원씩 적금을 댔든지 돈을 모아놓든지 하면 나중에 그 교체할 때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보수주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럼 돈을 감가상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전제품 교체할 계획이 살 때부터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노트북이 됐으면 그걸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샀으면 스마트폰으로 그런 걸 갖다가 지금부터 배우시게 되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계산해서 매달 그만큼씩 돈을 띄워놓으면 나중에 그 교체할 때 큰 목돈 부담 없이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용어가 뭐라고요?
자산의 유동화예요. 즉 비용 처리하면서 실제로 그 돈을 갖다가 모아 놓을 수 있다면 나중에 교체할 때 목돈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한번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많이 바꾸고 싶은 게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냉장고가 대표적인 걸 거예요. 그죠? 냉장고 보통 얼마 주고 사요? 한 300만 원 정도 주면 좀 좋은 거 사나요? 400? 500? 혜선 씨 얼마? 300? 복순 씨 얼마? 자, 넉넉 잡고 400 잡자고요. 400 주고서 지금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면 이따가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매해 그 정도씩 돈을 갖다가 모아놓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4년이 아니 400만 원, 즉 보통 교체 몇 년마다 하고 싶으세요? 한 보통 10년을 하지 않나? 그쵸? 그럼 여러분 계획은 10년 이상 쓴다는 거 알았으면 딱 10년으로 잡아놓던지 한 8년 정도로 잡아놓으세요. 그리고서는 걔를 갖다가 감가상각을 하면서 매달로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실천이에요. 실천을 하면 그 효과 이상을 보는데 실천 안 하면 도루묵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계속 모아놓게 됐어요. 그래서 8년이 됐어. 근데 냉장고가 아직도 쌩쌩해. 근데 8년 동안 지금 돈은 얼마를 모아놨겠어요? 400만 원 그대로 다 모였어 벌써 8년에. 400만 원. 여러분 통장 만들 때에도 목적을 갖고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저축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냉장고 교체용 통장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일정한 월마다 매달 아니면 두 달마다 한 번씩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은 부담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럼 400만 원 모여 있겠죠. 그런데 냉장고 상태를 보니까 얘를 바꾸고 싶을까 아니면 좀 더 사용할까 라는 생각이 들까? 그죠? 그럼 1년 더 사용했어. 그러면 통장에 돈을 모으는 건 계속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돈이 더 모였겠죠. 그리고 바꿀까 싶으면 크게 고장나지 않았어. 더 사용하게 될까? 교체할까? 더 사용해요, 돈. 그렇게 해서 얘가 1년, 2년 늘어나면 목적은 400만만 목표였었는데 냉장고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고장나더라도 수리해서 사용해. 왜냐면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돈을 벌써 확보해놨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 그 돈을 쓰고 싶을까? 아니면 버티고 싶을까? 그러다 보면 보편적으로요 2대 값씩 모여요 돈이. 그 나중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체하는 수리 비용이 더 점점 잦아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때 마음 먹고서는 교체하게 될 때 더 비싼 거로 바꿀까 효율적이고 더 싼 걸로 바꿀까. 그럼 목돈 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냉장고에 국한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 회계 세무를 배우시면서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무엇을 사주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던 스마트폰 그거 빨리 교체해서 돈 아끼려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여기 수업에 들어와서 돈 낸 거보다 몇십 곱절 이상은 뽑지 않을까요? 그럼 자격증 못 따더라도 그것만 알고 가더라도 여러분 배운 게 꽤 많은 거잖아요. 얻을 게 많잖아요. 거기다 1년 동안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돈 저축하게 되면 그것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주머니 돈은 쌓이잖아요. 그럼 이 수업 잘 들어왔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여기 차 갖고 계시는 분 있어요? 손? 차 살 때 채권 받았던 적 있으신 분? 채권 받은 적 있으신 분? 아니 채권 봐봐. 이게 모르면은 돈을 갖다가 뿌리고 다니면서도 내가 돈이 그래서 안 모여 그런 생각 안 해. 내 무식으로 인해서 내 돈 날리고 있는데도 몰라. 그죠? 제 수업은 들으면 다 돈 돼요. 안 가르쳐줘. 이거는 지금 벌써 어디 파트에서 나오나? 사채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 날린 거 그냥. 여기서 그 감가상각의 3요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제가 사용 단계에서
여기 요거 설명해 드린다 그랬었죠? 요거 설명 이따가 할 거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또 까먹으니까 저 잘 까먹어요. 근데 까먹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피해되는 건 없어. 득이 안 될 뿐이지. 자, 이건 저기 차 갖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계 파트에서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지난번에 제가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용어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그때 제가 보통 이제 설명을 하거나 까먹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미리 설명해 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취득원가 5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 사기로 했었죠.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사게 되면, 즉 승용차를 샀을 때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거기 돈 주기로 했던 거 500만 원 딸랑 주고 열쇠 받고 차 갖고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그 딜러 그런 사람들이 차 파는 곳에서 아 감사합니다 뭐 등등 하면서 거기 세트 뭐 같은 거 선물로 주지 않던가요? 뭐 받았어요, 원희 씨는? 우산만 받았어? 거기 뭐 먼지 털이개라든지 뭐 가죽 시트라든지 핸들 커버라든지 막 이런 거 선물로 안 줘요? 줬어요? 그래서 어우 야 내가 인기가 있나 보다, 내가 샀다고 이런 것도 많이 주고 기분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그냥 차값에 다 포함된. 아 그랬어요? 나중에는 아니라고. 권희 씨는 차값을 싸게 샀나 보다. 자, 우선 차를 여러분이 사실 때, 승용차 살 때 구성 요소 크게 두 개만 나눠 볼게요. 지금 이와 같은 간에 여기 판매되는 가격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그 승용차의 값은, 차의 값은 예를 들어서 45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승용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 합쳐서 지금 우리가 차량 운반구 가격이 얼마로 책정된 거냐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500만 원만 내고 지금 여러분이 돈 주고 사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한 거는 지금 이런 방구 들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받지도 않았었고, 보통 이 채권은 여기 이런 승용차를 살 때 또는 건물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보통 만기가 3년 또는 5년 후가 만기인 채권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국채, 공채, 사채 있죠. 건물 같은 경우 채권을 갖다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 토지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는 건 5년짜리인 경우가 많고, 여기는 3년이나 5년짜리가 많은데, 그때 가격이 50만 원을 갖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살 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 5년짜리, 3년짜리 이 채권을 지금 3년, 5년 난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얘를 바로 채권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5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돈 내고 산 거, 차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 채권을 내가 받았다면 바로 현금으로 3년 5년 안 기다리고 현금으로 팔게 되면 3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500만 원 중에서 내가 이거 채권을 팔아서 35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실제 차 돈 주고 산 건 얼마가 되는 거야? 465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채권 얘기 들어본 적 없다면서. 이 채권은 영업 딜러가 자기가 가지고선 그대로 팔아서 그 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은 금액, 판 금액 있죠?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다고 차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러겠어요. 보통 개인들은 이 채권을 판매하는 걸 모르니까 이런 방법 말도 안 꺼내. 그럼 조용히 있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갖고 이제 계약서 쓰고 나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채권 달라고 해야 돼요? 어? 그 저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수업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 알라고. 그러면 채권 주세요. 아, 바보야 왜 그렇게 얘기해. 당당하게 내 건데. 여러분이 그 영업 딜러하고 살 때
계약서도 쓰고 등등하잖아요. 그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돼. 궁금하죠? 500원. 자, 저기 채권은 바로 할인해서 차값에서 빼주세요. 예,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상대방은 아, 이 사람 채권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 생각할 거고, 나갈 때 먼지 털이기 하나 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줄 게 없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차를 살 때 채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설명해 달라 그래. 모른 척하고 저기 차 살 때 그 채권은 요즘 시세가 얼마인가요? 한마디만 하면 채권 값은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차 살 때 채권 값은 바로 할인해서 팔아주시고요. 제가 지급해야 될 돈에서 이거 차감하고 돈 저기 청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처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채권은 차값의 몇 프로가 되나요? 그건 차마다 종류마다 다 달라요. 아, 틀려요? 그게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경차 살 때하고 그다음에 소형차 살 때하고 중형차 살 때하고 그 고급형 다 달라요. 그럼 그거는 플러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중형차는 몇 프로, 소형차는 몇 프로? 각 금액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게. 금액으로요? 예. 왜냐면 채권이 단일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뭐 30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 500만 원짜리 저는 이거 좀 싸게 쓴 거예요. 왜냐면 5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차를 살 때 아는 분들한테 그 딜러한테 채권 값이 그 살 때 채권은 얼마짜리라고 한번 문의를 하면 얼마짜리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보편 클 거예요. 근데 그거 고스란히 날린 거지. 아니 500만 원짜리가 중고차도 아니고 어딨어. 소형차도 그 모닝 같은 거 1,400에서 1,500원인데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많이 굴러다니는 차 중에서 준중형이라든지 뭐 요즘 K급 많이 나오니까 K 뭐 5, K7, K8, K9 많이 있죠. 올라갈수록 채권값이 올라가요. 그 레드차는 더 비싸. 당연히. 자, 그러면 또 얘기해서 오늘 이거 하나만 들었어도 차후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번 딱 얘기해주면 친구가 살 때 얘기해줘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싸게 샀다. 그러면 뭐 꼼꼼꼼으로 안 떨어질까? 내 가족이 살 때 쓰면은 역시 회계를 배우더니 얘가 뭐가 달라도 돈이 되는 걸 배워왔네?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똑똑하네.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 여지가 아무도 몰랐잖아 이거. 채권 할인해서 차값이 얼마인가요? 그렇게 채권값 요즘은 얼마예요? 모른 척 갖고 물어봐. 채권이란 말만 나오면 상대방은 무조건 이 사람 알고 있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차 살 때는 딜러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거 속일 수가 없죠. 지네들이 알아서 갖다 바쳐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한 명도 없었네. 그러면 견적서에 그 채권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게 표시돼 있을 표시가 거예요. 돼 있는 거죠? 다 안 읽어보잖아.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럼 도- 전액 할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은 다 끝나 있고 그 사람들도 할 말은 다 있어요. 끝났기 때문에 돈 이렇게 해서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살 때 뭐 싸게 드립니다. 뭐 얘기도 많이 해서 할인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로 다 변명 끝날 거예요. 프로모션 같은 거 이렇게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비용이 아니라 채권 프로모션 들어간 건 맞는데 네. 그 프로모션 해주고서 내가 채권을 못 챙겼으면 그게 프로모션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챙겼으면 두 개를 다 챙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갱된 거야. 할인 할부를 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할부를 할 경우 그것도 상관없어요. 지나간 건 땡친 거예요. 지나가서 만약에 그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할부를 했어도 네. 그 금액 반영해서 하든지 채권을 달라고 하든지. 그 뭐냐 직원 할인가가 있잖아요. 그 계열에 있으면 직원 할인가를 갖고도 그거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그 할인가하고 별개로 채권은 내 것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 시중으로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조건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매장에서 친절하게 물어보시면 시시콜콜 다 대답해줘요. 표정은 많이 굳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차를 살 기회가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 지식은 이것만 가르쳐줘도 몇백 원 벌 텐데, 그죠? 그러니까 수업 잘 들어온 거라니까. 너무 유용해. 아니고 스마트폰 값은 안 유용하고 그건 아직 실천을 안 해서 버니 씨한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네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또 복습할 시간 잠깐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갔네요. 근데 진도보다 자격증보다 일단 이게 더 유용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벌써 돼요. 계약은 끝났는데 차를 아직 인도를 안 받아보거든요. 예. 그럼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채권에 대해서. 나 억울하잖아 지금. 네. 한마디라도 질러봐야지. 그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인도 아직 안 받았어요? 아니요, 저기 딸이 이제 곧 결혼하는데 어. 샀어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나온대요. 그래서 채권가 질문을 하라 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아직 좀 인도는 안 받아요. 돈은 아마 할부라고 돼 있죠? 아니 현금으로 다 했다고. 현금으로? 근데 저기 채권은 근데 왜 안 보내주시나요? 이렇게 언제 보내주시나요? 물어보세요. 놀라겠다. 네. 언제 어차피 돈은 냈으니까. 근데 현금은 채권을 좀 보내주시면 채권은 언제 보내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럼 거기에 또 대응하는 것도 알려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용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저 수업 들어보면 이렇게 돈 버는 방법 많이 알려 주잖아요. 더 이상 녹화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이거 지금 자, 지금 유형자산에서 취득 단계하고 사용 단계, 크게 처분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회계 담당자들이 해당되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이 큰 틀을 다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요거 설명을 먼저 해드렸는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재고자산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에서 기말 재고의 값이 감소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매출 원가, 즉 비용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소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도 감소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모두 감소해요. 법인세 비용, 확실히 복수 효과들이 끝내주는군요.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용어 중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고 지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 엘리베이터 교체를 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교체 금액이 1,000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겠어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겠어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니까 차변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건물이라고 500원 이렇게 써야지 돼요. 됐어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 회계 담당자가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비용 계정인 수선비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수선비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걸 구분을 할 줄 몰랐다면,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를 갖다 수리했는데 교체했는데 그게 무슨 건물이야? 이 사람 생각에는 건물이라면 이런 건물을 갖다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배운 사람들은 그건 자본적 지출이니까 여기에 건물로 써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 또 있을까 없을까? 참 실무에서 이런 게 흔할까 드물까? 알고 있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잘못했을 때 저기 이익과 비용과 그다음에 자산과 그다음에 그 자본과 법인세 비용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건물이라고 써야 되는데 건물은 자산 계정이죠. 건물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산을 안 썼어요. 그러면 자산은 과대평가 되겠어요? 과소평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쓸 걸 안 썼으니 과소평가가 되겠죠.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암기해 놓은 거 갖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 봐요. 비용 쓰면 안 되는데 비용 썼잖아. 그 비용은 과대평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비용은 과대평가됐고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과대평가됐으니 이익은 과소평가 되겠죠. 그러면 자본은요? 자본도 과소평가 되겠죠. 법인세 비용은 과소평가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잘못했을 때 미치는 재무제표의 영향을 과대평가, 과소평가로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서 아니면 자격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개정 과목 하나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과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 보기에는 또 이런 것도 나오네. 자산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과소평가되는데 이익이 과대평가된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자본이 과대평가된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냥 보기 내용만 읽어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답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요 파트에서도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줄기차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까먹었을 만하니까 또 제가 얘기했죠. 다음에 또 비슷한 무렵에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우고 자, 사용 과정에서의 두 번째 이슈, 사용 단계에서의 두 번째 이슈는 감가상각비라고 했어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정액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률법이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연수 합계법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거 정액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요것도 써놔야겠다.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이 3요소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첫 번째 거는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아까 얘를 500만원 들었었어요.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돼요? 자, 그렇죠. 이번에 내용 연수 몇 년이라 그랬어요 아까? 5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10%라고 했으니까 50만원 이렇게 기록해 놓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취득원가에서요 뭘 빼주느냐 하면 여기 잔존가치를 빼는 거예요. 잔존가치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눠줘요. 내용연수로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라고 계산이 된대요. 감가상각비는 계산되는 이 공식들은요 그 감가상각비가 1년 단위예요. 1년.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럼 정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지금 취득원가 얼마라고 했었죠?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용 뭐죠? 취득원가는 500만원이라 했었죠. 잔존가치는 얼마라 그랬어요? 50만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나요? 계산해 보세요. 벌써 90만 원 계산되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용어도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그 금액을 450만 원이죠. 450만 원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게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또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차량 운반고 얼마 주고 사왔어요? 500만 원 주고 사왔죠. 근데 맨 마지막에 50만 원은 우리가 팔면 그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고가 가격이 최대 맥시멈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그냥 팔면 50만 원을 받으니까 500만 원짜리 차에 값어치가 떨어지는 맥시멈 한도는 450만 원까지밖에 안 떨어지겠죠. 50만 원은 어차피 나중에 팔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매년.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내용연수를 나누어 가지고 내용연수가 아까 5년이라 그랬었죠? 5년 이렇게 해갖고 지금 금액이 얼마로 계산된 거예요? 90만원 이렇게 계산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서요. 1년 동안의 것을.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비 우리가 1월 1일날 취득해서 지금 1년 사용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90만원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봐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간 거예요? 돈은 안 나간 거예요? 그냥 우리 자산의 값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는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가요? 왜? 떨어질까 예상하고. 아니, 떨어진 거지 벌써 그만큼.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값이 떨어졌으니까 회사의 재산의 변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회계상의 거래이고 얘를 갖다가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뭐라고 적느냐면요. 감가상각비 아까 배웠죠.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9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느냐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요. 얘는 매년 똑같아요. 감가상각비 계상하라고 얘기하면은 감가상각비 계상은 이렇게 감가상각비 기록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감가상각비만큼 차변에 뭐라고 쓴다고요? 비용 계정인 감가상각비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매출채권 얘기하면서 대손상각비, 판관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감가상각비도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해 지금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얘는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무슨 법? 여기 정액법이라 그랬죠. 이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매년 금액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020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2020년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다면 2021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것도 위에하고 똑같이 감가상각비 90만원, 대변에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90만원 똑같겠죠. 그게 정액법이에요.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장부 재무상태표 아시죠? 재무상태표를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었죠. 얘도
모양은 똑같아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을 지금 샀죠. 차량 운반구. 우리 재무상태표 자산에는 차량 운반구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취득원가 5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감가, 상가, 누계액이라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비용 값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계산했죠. 얼마가 값이 떨어졌어요? 90만원어치 값이 떨어졌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지금 얘가 얼마짜리가 됐다고 기록해 놓는다는 뜻이죠. 410만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처음에 우리가 차 샀는데 500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1년 동안 사용했더니 그 차의 값이 90만원 떨어졌다고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값어치는 얼마가 됐겠다? 410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매출채권 배웠을 때하고 똑같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있죠. 얘는 계정이 자산이겠습니까? 부채겠습니까? 자본이겠습니까? 수익이겠습니까? 비용이겠습니까? 그치. 지난번에 대손충당금도 똑같았었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두 번째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산의 어떤 자산?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계정이면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평가 계정이라는 얘기죠. 평가 계정. 지난번에 대손충당금도 매출채권을 갖다가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자산 계정이에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 계정 바로 밑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을 차감하기 때문에 원래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근데 얘는 자산을 빼고 있죠. 차감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 자기 자리다. 이것도 지난번 대손충당금 이해했으면 똑같은 원리니까 이해하시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 자, 이번에는 얘가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됐어요. 1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1년을 또 사용했어. 그럼 1년을 또 사용했으면 우리 차량 운반구 처음에 500만원짜리 사갖고 왔던 건 똑같은데, 그죠? 두 번째에는 얼마가 또 떨어졌겠어요? 가격이. 첫 번째 90만원 떨어졌죠. 정액법은 매년 그 금액 떨어지는 금액이 똑같아요. 일정하다고요. 90만원씩. 두 번째에는 가격이 전번에 떨어졌던 거하고 합쳤을 때 얼마가 됐겠어요? 180만원이 가격이 떨어졌겠죠. 2년 탔으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기들 이제 안 누르죠. 자기 머리 믿지 마요. 320만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500만원짜리 우리 차량 운반구를 샀는데 2년 동안 사용했더니 지금 320만원짜리가 됐더라. 이런 뜻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세 번째 거 또 써야 돼 지금? 안 써도 돼요?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정액법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에는 정률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정률법은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또는 상각률이라고도 불러요. 상각률,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답니다. 정률법은 계산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요 용어야. 미삼각 잔액이란 뜻.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첫 번째 해에 지금 여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 미삼각 잔액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에는요, 우리가 그 촬영원 방문을 사갖고 왔던 취득 원가 그 자체예요. 500만원 자체가 상각이 한 번도 아직 안 됐죠. 그래서 미삼각 잔액은 500만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래요? 곱하기 정률이라 그랬죠. 정률은 40%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4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200만원 계산되겠죠. 계산기로 미삼각 잔액 500만원 곱하기 40%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200만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쓴 거 보세요. 얘가 지금 2020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계산한 거였었어요. 200만원 됐죠? 그러면 또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 지난 다음에 감가상각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2021년 12월 31일 날에 미삼각 잔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에는 미삼각 잔액이 취득원가인 500만원 그 자체였었죠. 근데 1년 사용하고 여기 상각 얼마 했어요? 200만원 했죠. 그럼 두 번째 해 미삼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300만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상각률은 변함이 없어요. 상각률은 몇 퍼센트 해주면 돼요? 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120만원 나오죠. 됐나요? 이 계산하는 방법 모르면 계산기만 누를 줄 알아도 돼요.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정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삼각 잔액은 매년 점점 변하고 있죠. 근데 정률 얘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 얘는 곱하기도 나왔으니까 3세번은 해봐야지 또 정확히 안 까먹겠죠. 이번에는 2000 몇 년? 22년 12월 30일 세 번째 해는 미삼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80만원 되겠죠? 곱하기 정률은 몇 퍼센트예요? 40% 해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 정률법으로 할 때에도 금액은 계산됐죠. 매년 회계 처리는 어떻게 주면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첫 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만원 되겠죠? 대변에는 감가상각 노계에 200만원. 회계 처리해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쓰기만 하고 등등하실 테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의 3요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액법에서는 여기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다 사용이 됐죠. 근데 지금 정률법에는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서 이게 사용이 됐을까? 사용되긴 한 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옛날에 썼던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대신에 여기 정률 또는 상각률을 지금 40%로 제가 임의로 줬죠. 그죠? 여기
감가상각의 3요소인 시두권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는 바로 이 상각률을 계산할 때 사용돼요.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1 손이 떨려. 1 마이너스 최대한 루트. 놀랬지? 여기가 여기가 내용 연수가 여기 들어가요. 연수. 그다음에 분모에는 취득가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분자에는 잔존가치. 잔존가치나 잔존가액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뭐가 계산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루트까지 계산해서 바로 이 상각률, 정률이 얘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볼 때도 계산해야 돼요, 설마? 은비 씨가 계산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는요, 정률, 상각률이 몇 %라고 시험 문제에서 알려줘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정률법 계산하라 그랬더니만 이 정률법 보세요. 정률법에는 지금 잔존가치 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정률법의 여기 감가상각 방법은 무조건 미상각자에게 정률 2가지만 곱하면 돼요. 근데 보기에 감가상각비 계산해라고 해놓고서는 저기 잔존가치가 5만원 있습니다, 10만원 있습니다 가르쳐줘요. 왜? 그거 빼라고. 그럼 틀리죠. 그럼 잔존가치는 어디서 뺐어요? 정액법에서 썼던 거잖아요.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헷갈리라고 정률법으로 계산하라고 하면서도 저기 잔존가치를 가르쳐주면 얘는 손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전반적인 재무회계의 트렌드가 유형 자산이라 할지라도 잔존가치는 제로로 놓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잔존가치는 잘 나오지 않지만 잔존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액법하고 정률법 구분은 잘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거는 연수합계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취득 원가에서요, 잔존 가치를 빼래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곱하기 내용 연수 합계, 그 다음에 분모는 내용 연수의 역순. 자, 이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제목이 연수합계법이죠. 여기서 앞에 써있는 이 연수라는 게 여기 우리 아까 뵀던 내용연수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차에 대한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라 그랬죠? 5년? 그럼 내용연수의 합계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내용연수의 합계금액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몇이 나옵니까? 15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연수의 합계라고 써 있는 것은 내용연수를 1부터 그 내용연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내용연수의 합계금액은 그래서 몇 년이 나왔어요? 15년 나왔죠. 자, 그럼 내용연수 5년 역순이라 그러면 뭐부터? 첫 번째 해는 5부터, 두 번째 해는 4, 세 번째 해는 3, 네 번째 해는 그렇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순을 갖다가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순은 1년 차에는 5년, 2년 차에는 4년, 3년 차에는 3년, 4년 차에는 2년, 그 다음에 마지막 연차에는
1년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니까 여기 지금 취득원가하고 잔존가치 빼는 거는 정액법하고 똑같죠. 뒤에 곱해지는 것만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아까 미리 계산해 놨던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얘가 똑같은 금액이 되겠죠. 400 얼마? 50만 원 곱하기 첫 번째는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빨리 계산해 놔야지. 아니 이거 써야 되는 거니까. 15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얼마가 계산돼요? 120만 원 계산돼요? 150만 원 계산돼요? 계산기 없어요. 그럼 불러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450만 원 곱하기 분자인 5 나누기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기만 이거 어떻게 누르는지 알겠죠? 계산기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150만 원 계산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15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 해주는 건 똑같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해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똑같죠. 곱하기 자 이번에는 몇 분의 몇 해야 되겠어요? 15분의 4 하면 되겠죠. 빨리 계산기 두들겨 봐요. 15분의 4 하니까 금액 얼마 나왔어요? 120만 원이요? 12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에는 15분의 3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렇게 했었죠. 그죠? 세 가지를 계산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해. 여기는 아까 첫 번째 해 얼마였었어요? 정액법은 90만 원이었죠. 정률법은 200만 원. 연수학계법은 120만 원. 됐죠? 어떤 게 제일 커요? 정률법.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초기 연도에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정률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얘를 통칭 해가지고 뭐라고도 부르냐면 가속상각법이라고도 불러요. 가속상각법. 가속상각 정액법은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감가상각비 계산되는 그 금액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가속상각법은 초기년대 정액법보다는 적을 수가 없어. 말 그대로 가속상각법이니까. 그러면 아까도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현실적인 방법이 정률법이겠어요? 정액법이겠어요? 정률법이겠죠. 가격이 매년 똑같이 떨어지겠어요? 사고 나서 처음에 제일 많이 떨어지겠어요? 차 샀을 때. 그죠? 그러면 현실에 맞는 방법은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이다. 근데 계산 방법은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좀 더 복잡하죠.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액법은 여기다 칸이 좀 모자라서 조그맣게 할게요. 정액법의 그래프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일정하겠죠.
얼마로? 90만 원으로. 그죠?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90만 원으로 일정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계속 똑같은 금액이 더해지니까 비례해서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그래프로도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죠. 얘는 그래프만 보고 뭐에 대한 삼각비 그래프다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얘는 감가상각 누계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선은 감가상각비 그래프예요. 어디에 대한? 정액. 그렇지. 정액법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봐두라고요. 정액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건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첫 번째 감가상각비 비용 그래프는 첫 번째 되게 크죠.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요.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 오케이? 얘가 무슨 그래프라고요?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그래프예요. 감가상각비는 초년도에 컸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많이 완만하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많이 증가했다가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이게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그래프랍니다. 얘는 감가상각 누계, 밑에 얘는 감가상각비. 근데 어디 거에 대한 그래프라고? 얘는 정률법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가상각비만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비교해보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은 이렇게 일정하다 그랬었죠. 그죠? 정률법은요? 정률법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액법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초기 년도에는 정률법이 월등 비용이 크게 나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지나가다 보면 정액법보다 금액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뜻은 뭐냐면 감가상각비는 그 유형자산이 뭐가 됐든 간에 정률법으로 사용하던 정액법으로 사용하던 끝에는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초기 년도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 보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부분 차이가 초기 년도에는 정률법이 월등 높아요. 그죠? 여기가 정률법, 그 다음에 여기는 정액법. 정액법인데 만약에 연도 끝무렵에 가면 오히려 정액법이 더 높죠. 정률법보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니까 그래프 설명이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그래프도 관계를 설명해 드린 거랍니다. 됐죠? 자, 마지막 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기서 뭐 빠져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 빠져 있죠? 생산량 비례법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생산량 비례법은 주로 우선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기 취득원가 있죠? 취득원가에서 똑같이 또 잔존 가치를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쭉 해놓고요. 총 생산량 하고 분모는 단기 생산량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감가상각하는 방법 4가지를 다 설명해드린 방법을 보니까 정액법하고 연수학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은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얘네 3가지는 다 똑같죠. 뭐만 달라?
정률법만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총 생산량은 뭐고 단기 생산량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얘가 이 기계장치가 10,000개를 생산하면 고물된대. 그럼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능력이 몇 개라는 거예요? 10,000개라는 얘기죠. 근데 10,000개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해 기계가 사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산량이 초기에는 되게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00개를 생산했다면 2,000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해는요. 두 번째 해는 첫 번째보다 기계가 좀 맛이 가면은 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수리도 하기도 하다 보면 멈춰 쓰겠죠. 총 10,000개 중에서 그러면 15,000개 생산했다면 갈수록 생산 수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줄어드는 그 형식이 뭐하고 비슷해요? 여기 연수학계법처럼 분모는 항상 일정하겠죠. 분자는 매년 줄어들겠죠. 그거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용은 똑같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보통 이렇게 기계장치를 갖다가 취득했을 때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또는 탄광이나 금광 같은 거 있죠. 생산량이 총 매장량이 얼마만큼 있다고 알고 있고 거기서 일부를 저기 캐낼 때마다 그 비례식으로 감가상각해 주는 방법이에요. 시험 문제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감가상각에 관련된 거 총 망라해 갖고 한번 쭉 다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내일은 그 다음 단계인 유형자산의 처분 단계에 관련된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